내가 정신병자라니 누가 만든 얘긴데? 그날 나는 스스로의 이름이 기사 헤드라인이 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기사엔 정신 이상, PTSD, 경영불능, 그 모든 단어가 사실처럼 나열되어 있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나는 태성정보기술의 대표였고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테크 기업의 얼굴이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아내가 직접 언론에 그렇게 말했다. 눈물까지 흘리며 그녀가 내게 말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사실, 그녀가 내 사생활을 몰래 팔고 있었다는 것. 내가 잠든 사이 우리 침실에서, 그리고 수익은 전부 암호화폐로 해외 계좌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가족도, 사랑도, 혈육도. 그날 밤 나는 선택했다. 모든 걸 잃은 남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뒤집을 마지막 한 수를 둘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가면이 벗겨진 진실, 그리고 한 남자의 가장 조용한 전쟁. 나는 장태석, 올해 47이다. 해병특수전 부대 출신. 지금은 태성정보기술의 대표이사. 많은 걸 가졌고 잃을 일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 지금부터 내가 겪은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하겠다. 처음부터 조짐은 있었다. 다만 나는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서울 한남동 고급 펜트하우스의 루프탑. 도시의 불빛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그 밤, 나는 난간에 서 있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군에서 배운 것은 고통에 무뎌지는 법이었고 사업에서 배운 것은 고통을 갑옷처럼 입는 법이었다. 왼손엔 고급 위스키, 오른손엔 휴대폰. 그녀는 또 30분이나 늦고 있었다. 그때 진동이 울렸다. 사내 보안팀에서 온 메시지였다. 비인가 접속 시도 감지됨. 관리자 코드 S/1. 턱이 저절로 굳어졌다. 그건 서연의 사내 로그인 아이디였다. 그리고 이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자기야? 서연의 목소리가 거실 쪽에서 들려왔다. 7년이 넘게 서울에 살았지만 지방 특유의 말투는 여전했다. 강남에서 막히는 바람에 엄청 오래 걸렸어.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채로 테라스로 걸어 나왔다. 달빛 아래 그녀의 실크 드레스가 바람에 날렸고 허리선은 여전히 완벽하게 계산된 듯한 곡선을 그렸다. 회의가 늦게 끝났어? 나는 볼에 입을 맞추며 물었다. 그녀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선 행사 예산 조정 때문에 좀 늦었어. 아, 그런데 당신 동생이 오늘 또 회사로 전화했더라? 나는 시선을 그녀에게서 거두었다. 민재는 내가 싫어하는 걸 알 텐데. 목소리가 좀 급해 보이더라. 투자 얘기였나 봐. 그녀는 내 턱선을 따라 손가락을 살짝 스쳤다. 가족은 가족이잖아. 모든 가족이 그런 건 아니지. 나는 다시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장민재, 그 이름은 내게 상처 하나를 떠올리게 했다. 다리뼈가 부러진 채 18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던 아프간 작전. 임무 실패, 약속 파기, 2명의 전우를 잃게 만든 대신 그 중심에 민재가 있었다. 그놈이 뭐라던가 그냥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그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근데 내가 말했지. 지금 우리 태석 씨는 왕좌에 앉은 분이라 평민들 전화 받을 시간 없다고. 나는 그 말투 속에 숨어있는 가시를 느꼈다. 조심해, 서연. 너도 원래 왕족 출신은 아니었잖아.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러게, 당신은 내가 어디 출신인지 절대 잊게 안 해주지. 실크 자락을 휘날리며 몸을 돌리는 그녀의 동작은 아름다웠고 또 어딘가 익숙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그래도 빨리 배웠잖아. 지방 모텔 아르바이트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7년이면 꽤 괜찮은 속도지. 8년이지. 나는 정정했다. 처음 내가 식당에서 일할 때 거기서 처음 봤잖아. 정류장 옆 분식집. 그녀는 얇게 미소 지었다. 아, 맞다. 시간 참 빠르지? 나는 그녀의 눈길이 도시를 향해 있는 걸 보며 느꼈다. 저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다. 저건 욕망이다. 계산된,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야망.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할 거야.
싱가포르 딜 마무리해야 해서. 역시 그렇겠지.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당신은 항상 이기니까, 그치? 그 말에 어딘가에서 나는 걸음을 멈췄다. 항상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날 밤 그녀가 잠에 든 후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서재로 향했다. 보안 시스템 로그를 다시 열었다. 접속 시도 6번. 모두 서연의 사내 노트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금융 파일, 접근 권한이 없는 폴더들. 나는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대표님? 최진호, 정보보안 팀장. 도움이 좀 필요해서. 공식 건 아니죠? 그래, 삭제된 클라우드 파일. 복구 가능할까? 가능하긴 한데. 누구 노트북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 아내 노트북. 내일 점심시간 동안 처리해줘.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확실하신 거죠? 나는 천천히 침실 문을 바라보았다. 이번만큼은 확실해. 며칠 후 나는 청담동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최진호를 마주했다. 식당은 점심 손님으로 분주했지만 구석 자리만큼은 외부와 단절된 세계 같았다. 진호는 말없이 USB 하나를 내밀었다. 대표님, 확인하시면 아마 충격받으실 겁니다. 나는 말없이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한서연 씨가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자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회사 일정과 겹치게 잡힌 시간. 가짜 회의 제목. 실제 회의는 없었습니다. 누군데? 진호는 망설이다가 핸드폰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호텔 라운지에서 그녀가 낯익은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턱선과 안경,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 얼굴. 장민재.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사이 6번입니다. 모두 업무 시간 중 외부 장소에서. 내 속이 서서히 식어갔다. 마치 누군가 심장 안에 얼음을 밀어넣는 듯한 감각. 계속 감시해. 그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내. 그날 저녁 서연은 여행 가방을 싸며 거실을 분주히 돌아다녔다. 제주에 워크숍 있어. 여성 금융 리더 포럼. 지난주에 말했잖아. 나는 침대에 앉아 그녀의 동작을 바라보았다. 그랬던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 뭐. 오빠 일은 항상 중요하니까. 그녀는 웃으며 내 뺨에 입을 맞췄다. 내일 늦게 와. 기다리지 마. 그녀가 떠나고 난 뒤 나는 컴퓨터를 열어 그녀의 위치를 확인했다. 제주도. 그녀의 목적지는 예상대로였다. 하지만 호텔 예약자 이름은 장민재. 제주 바람은 서울보다 무겁고 끈적했다. 나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대여 차량을 타고 호텔 근처로 향했다. 신라호텔 제주. 바다를 내려다보는 고급 리조트.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쌍안경을 들었다. 해질 무렵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원피스, 큼직한 선글라스, 자연스럽고도 계산된 움직임. 그녀 뒤엔 민재가 따라 나왔다. 수줍은 듯한 미소. 그러나 손목에 빛나는 고급 시계. 넌 아직도 나를 따라잡으려 애쓰는구나. 나는 그들이 호텔을 떠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을 따라갔다. 저녁 식사는 제주 바닷가 근처 고급 식당. 나는 가까운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이사회 반응은?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미 절반은 흔들렸어.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오빠는 요즘 중심을 잘 못 잡아. 밤마다 악몽을 꾸고 무서운지 침대 옆에 총을 두더라. 그녀는 잔을 들며 조용히 웃었다. 정신과 의사도 준비됐어. 내가 겪은 걸 그대로 말하면 PTSD 진단 나올 거야. 민재가 피식 웃었다. 군, 경력이 자산이던 사람이 이젠 그걸로 무너지게 생겼네. 모든 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어. 심지어 사랑도, 약점도. 그녀는 그의 손등을 가볍게 쥐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린 이길 수 있어. 나는 말없이 물컵을 잡았다. 얼어붙은 듯한 침묵. 그녀가 말하는 모든 문장 속에 나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다. 정신감정 조항만 발동되면 그 순간부터 임시대표는 나야.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심의 절차에 들어가고 그 사이에 인수합병 발표. 주가 오르면 바로 매각.
그렇게 되면 태석 오빠는 그냥 역사 속 각주 하나지.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은 야망은 거칠게 부딪혔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잔잔히 웃었다. 그 미소는 달콤하기보단 사냥에 성공한 포식자에 가까웠다. 그럼 나는 파트너로서 뭘 얻게 되지? 그녀가 살짝 눈을 찡그시며 물었다. 민재의 눈길이 그녀의 입술을 잠시 스쳤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분 20%, 새 회사 부사장직. 그리고 그가 몸을 기울여 귓속말로 뭔가를 전하자 서연은 소리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넌 항상 그런 쪽이었지. 그리고 너는 늘 그런 걸 좋아했잖아. 그 순간 나는 충분히 들었다고 느꼈다.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현금을 남긴 채 한마디 말도 없이 식당을 빠져나왔다. 쓰디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분노와 모멸, 그리고 차디찬 통찰. 다시 호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정신과 의사 이름이 뭐였지? 모든 자료 다 파악해. 그리고 장비도 필요해. 녹음기, 추적기, 설치형 카메라. 흔적 남지 않는 걸로. 최고 사양. 대표님, 이번엔 정말 전장 들어가시네요. 전쟁? 아니, 이번은 아주 개인적인 거야. 3일 뒤 나는 그들의 음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조각을 모았다. 브렌트의 차량과 호텔 스위트룸에 설치한 장치는 시간 단위로 축적된 배신의 증거를 내 귀로 들려주었다. 그들은 나를 파괴하기 위한 그림을 짜고 있었다. 정신적 문제, 충동, PTSD, 불안정한 경영자. 서연은 내 악몽을 몰래 녹화해 장면을 편집하고 조금의 불면을 폭력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보다도 끔찍했던 건 그녀가 이사회에 보낸 이메일 속 문구였다. 트라우마로 망가진 구시대 공룡. 나는 이어폰을 낀 채 제주의 호텔방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당신이 회사 가져가고 난 그 사람 남은 껍데기 가져갈게. 그가 의심하지는 않을까? 민재의 질문에 서연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태석 오빠, 그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봐. 난 경상도 때부터 그 사람 속이고 있었어. 그 식당에서 두 번째 날 그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넌 트럭 기사들 상대하기엔 너무 똑똑하다며 날 구원자처럼 말했지. 민재가 피식 웃었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 응, 가진 건 없었지만 망가지진 않았어. 그 사람은 고쳐주고 싶은 사람을 찾았고 나는 올라갈 사다리를 본 거지. 지금은 이제는 내가 대가를 받을 차례야. 8년 동안 착한 아내인 척 해왔어. 이제 그 펜트하우스는 내 것이 되는 거지. 나는 이어폰을 벗고 한동안 벽을 응시했다. 속에서 차오르는 냉정한 분노. 총을 쥔 채 사막에서 18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던 그날의 내 정신이 돌아오고 있었다. 노트북을 열고 나는 문장을 하나 적었다. 긴급 대응 프로토콜 작전명, 뱀의 혀. 서울에 돌아온 나는 침착하게 움직였다. 내가 믿을 수 있는 2명의 이사, 다니엘스와 요시다를 따로 만나 일부 자료를 공유했다. 요시다는 문서를 읽으며 말했다. 충격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결정적이라고 보긴 어렵군요. 결정하자는 게 아니야. 그저 기다려줘. 그들이 곧 먼저 움직일 거야. 다니엘스가 물었다. 당신 계획은 뭐죠? 그들이 원하는 걸 그대로 주는 거야. 며칠 뒤 나는 조용히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지사의 기자 김사라를 만났다. 그녀는 태성정보기술이 극성장하던 시절을 공정하게 취재했던 인물이었다. 한적한 다방. 나는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이 일이 터지면 독점 보도는 당신에게 갈 거야. 하지만 내 신호가 있기 전엔 아무것도 하지 마. 정확히 뭘 기다리면 되죠? 내 가족이 꾸민 쿠데타, 사내 정보 유출, 지분 조작, 그리고 정신적 불안정을 꾸며 만든 프레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하필 저죠? 당신은 팩트를 쓰니까. 그리고 한 남자가 미쳐간다고 몰릴 때 그에게는 사실로 싸워줄 동맹이 필요하거든. 이사회는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화요일 밤
우리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자선갈라에 참석했다. 서연은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색은 한때 내가 가장 좋아했던 색이었고 지금은 그조차 의도였는지 의심스러웠다. 요즘 좀 멀어진 것 같아. 레드카펫 위 사진기자들의 셔터 소리 속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무슨 일 있는 거야? 나는 조용히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싱가포르 계약 때문이야. 이사회도 곧 열리고. 그 순간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은 걱정스러웠다. 당신 너무 무리하고 있어. 나 진심으로 걱정돼. 그녀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나는 그녀가 진심을 말한 적이 있었던가를 떠올렸다. 우리 둘의 사이에서 과연 어느 순간이 진짜였을까? 파티장 안, 서연은 CEO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을 유려하게 상대하고 있었다. 완벽한 표정, 적절한 칭찬, 자연스러운 동선. 그녀는 태성정보기술이라는 기업을 사회적 무대에 끌어올린 숨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나의 군대식 냉정함을 상류층 언어로 번역해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 모든 미소, 그 속삭임, 그 자랑스러워요 오빠는 전부 거짓이었을까?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화면에는 진호의 이름이 떴다. 민재가 오늘 윤기철 이사와 접촉. 이사회 표결 5대4로 역전됨. 모레가 아니라 내일 움직일 예정. 나는 천천히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다. 불안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서연이 2잔의 샴페인을 들고 다가왔다. 당신 요즘 얼굴이 많이 굳어 있어. 이거 마시고 좀 풀어봐. 고마워. 잔을 받으며 나는 천천히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충성심에 대해 생각했어. 누가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인지 말이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그래,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나는 한 번에 마셨고 잔을 내려놓았다. 통화 좀 하고 올게.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조용한 전시장 복도. 나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획 앞당겨. 오늘 밤이다.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그들도 준비 안 됐어. 하지만 지금이 기회야. 움직여. 파티장으로 돌아오자. 서연은 다른 부부와 웃으며 대화 중이었다. 나는 그녀의 팔꿈치를 가볍게 건드렸다. 우리 가야 할 것 같아.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차 안. 그녀는 내 다리에 손을 얹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보여. 괜찮은 거지? 나는 그녀의 손등을 살며시 덮었다. 일 때문이야. 괜찮아질 거야.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슬쩍 내 시야에서 가리며 확인했다. 민재 내일 준비 완료. 서류도 확인됨. 업무 관련이야?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응. 시카고 포럼 일정이 바뀌었대. 담당자 약자라서 그런지 문장이 좀 이상했네.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아무 감정도 없었지만 속은 이미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서연은 곧장 샤워실로 들어갔다. 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나는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다. 며칠 전 그녀가 무심코 입력한 비밀번호를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모든 흔적을 원래대로 복구했다. 서연이 타월에 감싸인 채 나타났을 땐 나는 침대에 앉아 재무보고서를 읽고 있는 척하고 있었다. 아직도 일해? 이 일벌레 같은 일하고. 그녀는 웃으며 타월을 벗었다. 나는 문서를 접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어쩌면 이 모든 게 달랐을 수도 있었겠다는 짧은 슬픔이 스쳤다. 예전에 회사 비서실에서 이상한 녀석 하나를 관찰한 적이 있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꺼냈다. 서연은 잠시 눈썹을 찡그렸다.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야? 그 친구 꽤 똑똑했지. 항상 조심하고 말도 아끼고 어느 순간엔 자기가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근데 누군가는 항상 보고 있거든. 서연은 실크 잠옷을 정리하며 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건데? 나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무 오래 숨어 있다 보면
자기 그림자도 있게 되거든. 전날 밤, 서연은 조용히 침대에 몸을 눕혔다. 이게 무슨 사업 비유야? 내가 놓친 거 있어? 태석은 가볍게 웃었다. 아냐, 그냥 사람이 너무 익숙해지면 자기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더라. 그는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맞춤하고 말했다. 잘 자. 서연아, 잘 자요, 오빠. 그녀는 등을 돌려 누우며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태석은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다. 내일 아침,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 다음날 태성테크 이사회 회의실은 숨소리마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도심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통유리 창.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바깥 풍경을 보지 않았다. 이사회 멤버 9명. 그 정중앙에 태석이 앉아 있었고, 오른쪽엔 CEO인 민재가, 왼쪽에는 발표자로 초대된 서연이 있었다. 서연은 차분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발표는 매끄러웠다. PR 성과, 브랜드 인지도, 언론 노출. 그 누구도 그녀가 배신자라곤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태석은 안다. 서연과 민재 사이의 눈빛. 윤기철 이사가 초조하게 펜을 돌리는 손길. 정세훈 이사는 시계를 자꾸 확인하고 있었다. 서연의 발표가 끝나자 윤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석은 민재가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는 걸 놓치지 않았다. 드디어 시작이다. 윤 이사님, 말씀하세요. 싱가포르 계약과 관련하여 현재 리더십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군요. 태석이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민재가 끼어들었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문제라. 태석의 말투는 냉담했다. 서연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사 방향성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관련 이메일도 확보돼 있고요. 그렇겠지. 태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메일이라는 건 흔적을 남기거든. 그는 회의실 스피커 버튼을 눌렀다. 진우, 연결됐지? 네, 대표님, 말해봐. 이사회가 들어야 할 이야기야. 싱가포르 투자자들과의 이메일은 조작된 문서였습니다. 서연 씨 노트북에서 작성되었고 실제로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태석 대표님의 대한정신감정서 초안 역시 실제로 진료한 적 없는 와이먼 박사와 조율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말도 안 돼. 민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 사람, 당신 사람 아니야? 뭐든지 말할 수 있지. 그래? 태석이 조용히 웃었다. 그럼 윤 이사님은 어때요? 지난달 바이퍼벤처스와 자문계약 맺으신 거 기억나시죠? 윤기철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게 어떻게? 그만. 태석이 책상을 내리쳤다. 서류가 흩어지며 공중에 날았다. 8년을 바쳤습니다. 이 회사를 무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끌어올리기까지 잠도 못 자고 몸도 망가져가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민재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내 이름 팔아가며 주식만 챙겼지. 진짜 책임은 단 한 번도 진 적 없어. 태석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당신 요즘 상태가 좀 걱정이라고? 정신감정 몰래 꾸미고 내 회사를 훔치고 내 동생이랑 바람 피운 걸 두고 그걸 걱정이라고 해? 회의실엔 숨죽인 듯한 정적이 흘렀다. 요시다 이사와 강도현 이사가 조용히 서로 눈을 맞췄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보고받은 상태였다. 태석은 한 파일을 집어들어 힘껏 바닥에 던졌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공중을 갈랐다. 불안정한 사람 보고 싶어? 그럼 보여줄게. 그는 민재에게 다가가 정장 자락을 움켜쥐었다. 넌 내 동생이었다. 경비팀이 급히 들어와 태석을 붙잡았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회의실을 빠져나가며 외쳤다. 끝난 거 아니야. 들었어? 이건 끝이 아니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태석은 넥타이를 고쳐 매고 경비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잘했어. 지금 바로 진우한테 영상 전달해. 그 경비들은 모두 미리 지시받은 그의 사람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메인에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한태석 대표, 이사회 중 돌발 행동,
정신 이상 의혹 제기. 한민재 대표 직무대행 선임. 나는 조용히 기사를 내려다봤다. 기사가 말한 입원한 정신병원 따윈 없었다. 나는 지금 경기도 외곽 친구의 별장에 머무르고 있었다. 잠시 뒤 진호가 점심과 함께 도착했다. 언론은 전부 믿고 있어요. 서연 씨는 벌써 대표실 방 정리했고, 민재는 주요 고객들이랑 비상회의 중이에요. 이사회 분위기는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요시다 이사랑 강도현 이사는 의심하는 척만 하고 몸살이는 중이고요. 나는 출력된 이메일들과 녹취 자료들을 넘겨봤다. 금감원은 준비 완료입니다. 근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나는 창밖 한강 위를 지나가는 유람선을 바라봤다. 48시간만 더 줘. 그 이틀 동안 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 손에 넘어간 듯한 회사를 나는 물속에서 천천히 당기는 낚싯줄처럼 조용히 되찾고 있었다. 서연은 인터뷰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내가 PTSD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민재는 조직 안정화라는 핑계로 내 측근들을 모조리 잘라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는 이미 반격을 끝내고 있었다. 김사라 기자는 내가 준 자료를 검증 중이고, 금감원 조사관 2명이 바이퍼벤처스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와이먼이라는 가짜 정신과 의사는 지금쯤 면허 심사위원회에 불려갔겠지. 셋째 날 아침, 나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서연에게 보냈다. 치료 잘 받고 있어. 다음은 내 차례야. 몇 분 뒤 진호가 전화했다. 서연 씨, 완전 패닉이에요. 민재한테 전화 돌려서 당신 위치 파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좋아. 예상한 시간표 그대로네. 김사라 기자 쪽은요? 내일 아침 비즈니스 메인. 일면 확정입니다. 이사회 자료는 1시간 전에 전원 발송 완료했습니다. 서연과 민재 음성 녹취 포함해서요.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고쳐 입었다. 서연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준 차콜색 휴고보스 수트. 아이러니하지.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되살아날 시간이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민재의 멱살을 움켜쥔 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우들 앞에서 못 끝낸 일, 여기서 마무리할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보안팀이 다가오려 하자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다. 민재가 다시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나는 그의 손목을 낚아채 조용히 제압했다. 무릎 꿇은 채 바닥에 손을 짚은 그에게 나는 천천히 몸을 숙여 한마디를 남겼다. 그 이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 내가 짓밟은 그날의 이름들이야. 데려가. 보안팀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입술엔 피가 맺히고 눈엔 분노와 공포가 엉켜 있었다. 이사들을 향해 그는 고함쳤다. 저 사람 미쳤어. 다 폭탄 옆에 앉아 있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정적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봤다. 내일 아침 9시 긴급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 전에 이 일에 연루된 분들은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하시죠. 문 앞에 멈춰선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누가 서연 씨에게 전해주세요. 오늘 밤 집에 간다고.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도. 그 시각 서연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진토닉 3잔째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띵 엘리베이터 벨소리가 울렸고 그녀의 손이 얼어붙었다. 내가 현관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유리잔을 입에 대려다 말았다. 나는 말없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움직임은 마치 폭탄을 다루는 사람처럼 조용하고 정밀했다. 태서, 서연이 술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병원에 있는 거 아니었어? 나는 정장을 벗어 코트 거리에 깔끔히 걸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믿고 싶은 것만 믿는지 참 실망스럽더라.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정말 걱정했어. 민재가 당신 치료받고 있다길래. 그만해.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군에서 쓰던 그 어조 그대로였다. 거짓말은 더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야. 그녀는 숨을 죽였고 잠시 뒤 그 표정에서 연기가 거치듯 차가운 본색이 드러났다. 대체 뭘 안다는 거야? 전부. 나는 넥타이를 풀었다. 유령회사, 가짜 진단서, 쿠데타, 그리고 내 동생과의 불륜. 그녀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불륜. 민재는 그냥 도구였어. 목표를 위해 썼을 뿐.
그 목표라는 게 뭐였지? 내 몫을 찾는 거. 그녀는 실크 가운을 정리하며 말했다. 8년 동안 당신 옆에서 완벽한 아내 연기했잖아. 당신이 망가지지 않게 도와주고, 당신 회사를 위해 PR 돌리고, 그럼 그 문제라는 게 내가 꾸며낸 PTSD냐?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꾸며낸 거라고? 당신 밤마다 자물쇠 3번씩 확인하고 악몽에 식은땀 흘리잖아. 서랍엔 항상 총이 있고 너는 예전부터 멀쩡하지 않았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이는 하나야. 나는 내 어둠을 인식해. 그 어둠에 삼켜지지 않아. 한 걸음 다가섰다. 넌 어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대체 뭘 한 거야? 내가 내게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이야. 게임을. 룰 안에서 차갑고 정확하게. 나는 휴대폰을 꺼내 WSJ 일면 헤드라인을 보여줬다. 태성테크 내부 쿠데타 전말 폭로. 대표 정신 이상 조작 의혹 증권 사기 수사 착수. 그녀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이럴 순 없어. 이미 끝났어. 나는 천천히 술을 따랐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지더라. 내가 너한테 그저 경상도에서 탈출할 사다리였던 건지 아니면 뭔가 진심이 있었는지.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 속엔 약간의 자부심인지 혹은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 아니. 나는 잔을 들었다.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어. 그녀는 돌아서며 무너지지 않으려 온몸을 조심스럽게 다잡았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방금 전의 날선 표정은 사라지고 어딘가 누그러진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태서, 우리 아직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만. 내 목소리는 칼날처럼 잘렸다. 8년이면 충분해. 그동안의 거짓말로도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마침내 진짜 얼굴이었다. 그래서 이젠 뭐 어쩌겠단 거야? 회사까지 말아먹으면서 날 벌주겠다고? 다 불태우겠다는 거야? 아니, 서연.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처럼. 내가 전부를 잃을 뻔했던 그 팔루자 작전처럼 이번에도 내 자산부터 추출하고 적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둘 거야. 너랑 민재 처음부터 같은 부류였지. 크리스탈 잔이 벽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머리가 있었던 자리였다. 이 잘난 척쟁이 자식아. 그녀는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이 날 구했다고 생각해? 웃기지 마. 당신 같은 트라우마 덩어리. 내가 사람답게 만든 거야. 기술만 알던 바보가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건 나 때문이야.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가 무너지는 과정을 의사처럼 냉정하게 지켜봤다. 아니,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넌 기회를 보고 이용한 거야. 그게 전부야. 기회. 그녀가 비웃듯 말했다. 그 기회라는 게 뭐? 돈 좀 있는 순진한 남자? 예쁜 얼굴에 불쌍한 사연 얹으면 넘어갈 놈?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걸 몰라봤던 게 실수였어. 사기라니. 그녀는 고개를 젓고 말했다. 사랑이 아니었다고. 모두 사기는 아냐. 비즈니스였지. 공정한 거래. 그럼 이제 거래 끝이네. 나는 서류 가방을 들었다. 당분간 신라 호텔에서 지낼 거야. 이혼 절차는 내 변호사 통해 연락할 거고 협상은 그쪽 변호사랑 하도록 해. 이혼. 서연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래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뉴욕주 법이 어떤 줄 몰라? 반은 내 거야.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다. 사기랑 불륜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지. 게다가 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혼전 계약서에 부정행위 조항이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 서명 나 안 했어. 18페이지. 너 웨딩 플래너 예산에 정신 팔려서 그 부분 제대로 안 봤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내가 생각보다 순진하진 않았더라고. 문이 닫힐 때 그녀의 얼굴엔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전국 주요 언론이 일제히 터뜨렸다. 태성테크 대표 정신건강 조작 내부 쿠데타 전말 폭로, 가짜 진단서와 증권 사기 금융당국, 공식 수사 착수. 중앙일보 일면을 장식한 건 김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였다. 녹취, 이메일,
문서까지 빈틈없이 정리된 진실이 공개됐다. 정호까지 주가는 15% 급락했고 마감 직전엔 금융감독원이 민재 관련 이사진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그 여파는 곧장 서연에게도 닿았다. 고객사들은 발을 뺐고 참여 중이던 자선 이사회 세 곳에서 해촉 통보가 날아들었다. 나는 신라호텔의 임시 사무실에서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민재 쪽 변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진호가 문서를 건네며 말했다. 협상하자고 합니다. 나는 서류를 넘기며 짧게 답했다.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전장에서든 집 안에서든 늘 등 뒤를 찔렀지. 이제는 끝을 봐야 할 때야. 서연은요? 그 이름, 이젠 아무 감정도 없었다. 다만 오랜 상처가 무심히 스쳐가는 정도. 지금 언론 인터뷰 중입니다. 당신 걱정된다고 PTSD 얘기 또 꺼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말하게도 우린 말이 아니라 증거로 끝내니까. 그날 저녁 여러 언론은 일제히 동정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군 경력 탓. 서태석 대표 편집증 불안 증세 드러나. 아내 서연 남편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법인데요. 진호가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다. 걱정하는 아내 콘셉트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어요. 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다봤다. 아침 방송에 나온 그녀, 눈가엔 적당히 젖은 눈물이 맺혀 있었고 말투와 숨소리까지 계산된 것처럼 절묘했다. 식당에서 처음 봤을 때도 그랬지. 손님마다 다른 얼굴로 필요한 역할을 정확히 해냈어. 그게 그녀의 재능이었지. 우린 어떻게 대응하죠? 진호가 물었다. 나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30분 뒤 법원에 신청서 들어간다. 이제 정식으로 게임을 끝낼 시간이야. 그날 밤 서울중앙지방법원 긴급 가처분 신문이 열렸다. 피고는 서연과 민재, 나는 원고석에 변호인단과 함께 앉았다. 조용히 입장한 서연은 샤넬 수트에 은은한 메이크업, 슬픔을 견디는 아내라는 역할에 충실했다. 나는 그녀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휴정 시간, 그녀 측 변호사가 다가왔다. 50대 중반, 매서운 눈매의 여자였다. 조용히 정리하시죠. 재산 반반, 상호 비공개 조항 포함. 내 수석 변호사 강재민 전직 군법무관 출신.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제안은 수용 불가합니다. 공개 재판으로 가면 정신 상태까지 모두 들춰질 겁니다. 우린 상관없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었다. 우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다. 페이퍼 컴퍼니 문서, 조작된 정신과 진단서, 서연과 민재의 대화 녹취. 판사는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다. 나는 공동 자산에 대한 동결을 요청했다. 부당합니다. 서연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다. 의뢰인은 남편의 회복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는 나를 바라봤다. 말씀하세요. 증거 하나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마팀이 밀봉된 봉투를 판사에게 건넸다. 이건 뭡니까? 판사가 물었다. 아내가 저를 얼마나 선택적으로 걱정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사업적 관심사가 얼마나 다방면이었는지도요. 판사가 봉투를 열었다. 내용을 확인한 순간 표정이 바뀌었다. 변호인들을 호출해 비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서연 측 변호사는 돌아와 굳은 얼굴로 그녀에게 속삭였다. 봉투 속 내용을 확인한 서연. 처음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사생활 침해야. 그녀가 이를 갈듯 낮게 말했다. 무슨 사생활?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직접 올린 영상이잖아. 잠시 후 판사의 선언이 내려졌다. 공동 자산 및 부동산에 대한 일시적 동결을 명령합니다. 서연 피고는 당분간 원고의 재산 및 공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법정 밖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무너진 화장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마스크도 없이 더는 표정을 관리하지 못한 채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믿었고 그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실인 줄 믿었던 허상, 그 대가는 오늘로써 끝냅니다. 태성테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리더십도 미래도 단단합니다. 한 기자가 외쳤다. 서 대표님, 그 봉투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왜 아내분이 그렇게 충격받았죠? 나는 걸음을 멈췄다. 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걸음을 옮겼다. 미스 M에 대해선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온라인에선 꽤 유명한 이름이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언론은 폭발했다. 태성테크 대표의 아내가 남편과의 사적인 장면을 몰래 촬영해 암호화된 해외 사이트에 유포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용한 아이디는 미스 M. 이중생활을 하며 수억 원대의 비트코인을 벌어들였다. 촬영 장소는 내가 살던 펜트하우스, 침실, 욕실, 거실 모든 공간이 대상이었다. 그 장면들은 모두 나의 사생활이었다. 그녀는 그 영상을 편집해 유료로 판매했고 수익은 해외 비트코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기술기업 대표이자 참전 용사인 남편을 브랜드로 만들고 그 사생활을 팔아 수익을 낸 아내. 금전적 배신도 치명적이었지만 도덕적 배신은 그보다 훨씬 더 깊었다. 나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조용히 뉴스를 지켜봤다. 기쁨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고요함만이 남았다. 사람들이 분노한 건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군 복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나. 그 모든 어둠을 알고도 함께한다고 말했던 아내가 사실은 그 아픔을 팔아 브랜드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나는 신라 호텔 스위트룸에서 조용히 그 뉴스를 지켜봤다. 감정은 텅 비어 있었다. 승리감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정적과 허무함.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기자들, 투자자들, 이사회 인사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단 하나, 진호의 전화만은 예외였다. 괜찮으세요, 대표님? 그럭저럭. 펜트하우스는 확보 완료. 모든 보안 코드 변경 완료했습니다. 잘했어. 그건 오늘 아침 서연 이름으로 된 부동산에 압류 소송 들어갔습니다. 대표님이 새로 만든 법인에서 단독 입찰했습니다. 좋아. 나는 잔을 들었다. 그녀가 집에 돌아가면 서류가 베개 위에 놓여 있도록 해. 시적인 정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진호가 잠시 망설였다.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은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은 조용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한때 누군가를 사랑하면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최선을 다하고 보살피고 이해하고 참으면 사랑이 결국 모든 걸 이겨낸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때로는 사랑으로도 배신한 마음을 되돌릴 수 없고 믿음은 거짓말이 남긴 균열을 메우기엔 부족했다. 나는 회사를 거의 잃을 뻔했고 가정을 잃었으며 스스로를 잃을 뻔했다. 그러나 끝내 깨달았다. 진짜 잃은 건 껍데기일 뿐이고 남은 것만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 분노나 복수가 아닌 명확함과 냉정함으로. 이 이야기는 비극이 아니다. 정화다. 결국 나는 썩은 관계를 끊어냈고 위선을 벗겨냈으며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섰다. 이야기는 한 남자에 대한 것이다. 남편이자 CEO, 그리고 참전 용사.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아내, 성공적인 기업, 신뢰받는 위치.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었다. 거짓 미소, 달콤한 말, 계산된 스킨십으로 만들어진 환상. 영원히 곁에 있겠다던 아내는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정교한 연극을 꾸몄고 형제는 전장에서부터 회의실까지 늘 도망치고 배신하는 자였다. 세상은 그를 불안정한 사람, 정신이상자로만 바라봤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알고 있었다. 모두가 적이라면 자신만은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싸우지 않았다. 증거를 모았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진실로 말하게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가짜 진단서부터 몰카 영상까지 세상은 다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는 배신이나 복수가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신뢰, 자존감,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보여줬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함께 걷는다고 다 같은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이 찌를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중심을 지키면 쓰러지지 않는다. 복수할 필요도 없다. 진실이 모든 가면을 찢는다. 가짜는 진실 앞에서 스스로 무너진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조용한 메시지 하나. 사랑하되 눈은 뜨고 사랑하자. 믿되 검증하며 믿자. 마음을 열되 영혼까지 내주지 말자. 세상에서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